자, 오늘은 이감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아니라 설이죠. 그죠? 설 연휴에도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39권인데, 39권에서 18쪽. 저 39권에 18쪽 볼게요. 자. 잘 봐. 완전 경제 시장에서는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 균형이 성립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행위가 재화의 생산과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이게 perfect competition market이라고 하거든. 적어 놓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 시장에서 어떤 그 제한 조건이 전혀 없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야. 그죠? 시장 전체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 성립하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세테리스 페리부스. 다른 모든 것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기억나지? 그죠? 지금 사실, 요렇게 균형점이잖아. 이거는 가격이고, 생산량이고, PQ라고 하면, 그죠? 개별 기업의 행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개별 기업의 행위가. 왜냐면 개별 기업도 이 전체 곡선의 그냥 일부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의상 들어왔구만. 자, 근데 반면 하나의 기업이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 시장에서는, 자, 독점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뭔가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 그러면 내가 공급을 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완전 경쟁은 공급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경쟁을 한다 이 말이야. 보통 완전 경쟁 시장을 미용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독점 시장은 뭐가 있을까? 독점 시장이 가능하다면 정말 좋겠죠. 모노폴리라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현실에서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글쎄, 히토류 같은 거? 지금 히토류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이제 중국에서 히토류가 생산돼.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일본하고 싸움을 붙었는데, 그때 중국이 일본한테 히토류 수출 안 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꼬리 그냥 바로 내렸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그 기업의 결정에 따라 재화의 생산량과 시장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 기업이 결정을 하는 거야. 그죠? 중간에 소수의 기업이 공급자인 과점이 있다. 적을 과란 뜻입니다. 올리그폴리라는 건데 스펠링 맞나 모르겠네. 과점 시장에서 균형은 과점 시장 공급자의 담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자, 여러분 대표적인 과점 시장이 뭐 있죠? 공급자가 몇 명 안 돼. 한번 맞춰봐. 되게 유명한 무슨 수출 기구라고 있어요. 자, 팩맨 내자입니다. 뭐가 있죠? 20명이나 보고 있어? 빨리 출첵해. 여러분 그냥 심심해서 들어와 있는 거죠? 공부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아마 책을 안 피고 듣는 사람이 절반 이상일 거라고 내가 확정하는데,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보는 겁니다. 심심하니까. 자, 뭐가 있죠? 훌륭합니다. 이 시간에도 들어온 학생들 11시 20분. 자, 뭐가 있어? 과점 시장 뭐가 있어? 대표적인 과점 시장 있잖아. 몇 명이 점거했다니까? 적을 과, 점. 점거하다, 점. 힌트. 석유 수출 기구. OP. 힌트 안에 다 말해버렸네. 오펙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서로, 그죠? 그래서 담합을 하죠? 석유 팔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야. 석유 안 팔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니? 여러분 되게 재밌는 사건 있었지, 예전에? 여러분 그 이라크에 후세인이 왜 박살났니? 이라크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
이라크 전쟁 왜 일어났죠? 이라크 전쟁은 기본적으로 그 기축 통화를 가지고 벌인 전쟁이에요. 기축 통화라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기준이 되고 축이 되는 통화라는 거야. 키 커런시라고 하거든. 이 기축 통화가 당연히 달러잖아요. 근데 이 기축 통화를 다른 걸로 이제 움직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 왜냐하면 후세인이 그 이라크가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 얘네들 석유 결제 대금 있죠. 석유 결제 대금을 이제 달러가 아니라 뭘로 받겠다 그랬더라. 석유 결제 대금 달러가 아니라 유로화로 받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유로화가 세계 기축 통화가 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든 조지 부시는 사람, 그 조지 부시가 뭐야 저 새끼 미친 새끼네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바로 쏴버린 거죠. 빵 걸프전. 그래서 후세인이 몰락했고, 그죠?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었지. 이라크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거기 있는 유전을 미국이 다 먹었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끝난 불쌍하게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스톤 에이지로. 그런 이라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무슨 이라크의 민주화니 뭐 개소리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득이 되니까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라크에서 미군도 많이 가서 많이 죽기도 했지 그 당시에. 근데 이라크 전쟁은 거의 게임처럼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였고, 최근에 오사마 빈 라덴 잡는다고 막 했던 것도 사실 실제로는 석유 때문이죠. 자, 아무튼 완전 경쟁 시장이든 독점 시장이든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재화를 한 개를 추가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인 한계 비용, 여기 밑줄, 그렇죠? 한계 수입을 일치시키는 이거를 MR equal MC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거 잘 모를 겁니다. 대학 가서 배우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건을 생산할 때마다 보통 보면은 어느 일정 시점에서 물건의 생산자, 이게 내가 지금 좀 설명하기가 힘든데 내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할게. 이게 이제 비용 곡선이야. 보통 여러분 비용이 이렇게 생산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비용이 가장 최적화되면서 가장 비용이 덜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게 가격점이라고 하면 이 정도 생산을 하면 여기가 비용이 가장 낮아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 비용을 하나 증대시킬 때 여기서는 기울기겠지? 이거 예를 들어 이게 평균 비용이라고 하면 이 기울기 값이 여기 이 MC 이게 이제 마지노 코스트가 여기서 0이 되거든. 그렇죠? 이거 미분하면 0이잖아. 그래서 마지노 코스트 곡선은 이게 보면은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내가 지금 완전 벌로 그리는데 대충 요 정도라고 칠게. 여기서 0이니까 요게 이게 이제 요게 MC야. 마지막 코스트. 근데 보통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플러스는 한 개 이제 평균 비용이 여기면은 실제로는 이제 수입은 어떻겠어요? 수입은 계속 증가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평균 수입이 이렇게 증가한다 그러면 그래프를 좀 잘못 그렸죠? 자, 에이씨, 미안. 그냥 지켜보고 있어봐. 잠깐만. 인터넷에 퍼올게. 자, 이건 나의 역량의 한계다. 내가 그래프를 조금 잘못 그렸어. 그래서 MR = MC가 사실은 미시 경제학의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핵심이거든요. 미시경제학을 단 하나로 요약하라 하면 MR = MC입니다. 요거를
아셔야 되는데. 제일 괜찮은 그래프가 이건데, 잠깐만. 야, 23명? 점점 늘어나는구만. 어머. 자, 보이나요? 요걸 똑같이 한번 그려볼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여기 왼쪽에 보면은 비용 곡선이 한계 비용 곡선이 요건 이렇게 이제 평균 기업 곡선처럼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비용이 어떨 땐 제일 낮아지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가 수요인데 이거를 이제 이거의 보통 기울기의 2분의 1이 마지널 레비뉴에서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거든. 그래서 이제 MR하고 MC가 만나는 점이 최적 생산량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무슨 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 개 만들 때 드는 수입하고 한 개 만들 때 드는 비용하고 딱 일치하는 점은 비용이 가장 낮아진 점이겠죠. 그죠? 그리고 수입이 되게 적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수입이 아무리 적더라도 생산량이 되게 많은 지점이거든요. 보통 박리담회를 생각하면 돼. 여러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자꾸 낮아져서 계속 찍어내다 보면 삼성이 예를 들어서 한 개를 찍어내는 비용과 한 개를 했을 때 거의 벌어들이는 비용, 그러니까 비용이 가장 낮아졌을 때겠지. 그게 일치할 때가 가장 최적의 생산점이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한 개 생산할 때 좀 더 수익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생산량을 조금 더 늘리면은 그 마지막 나머지 이 세세한 절편까지 다 먹어서 최적의 그게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설명을 좀 구리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경제학 원론을 읽어봐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MR 이꼴 MC 정도만 알면 돼. 알겠죠? 적었지? 그래서 다 적은 사람 손. 좋습니다. 좋아요. 오승민 굿. 자, 저렇게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죠? 개가 된 기분이요? 뭔 소리야? 아, 손 들으라고. 왼손. 자, 자 됐죠? 자, 아무튼 자 MR 이꼴 MC.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자는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 수입이 시장 가격과 동일하다. 그렇죠? 자, MR 이꼴 P라는 거야. 왜냐면 내가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자, 반면 독점 시장에서 한 개 수입은 시장 경력보다 더 낮다. 그쵸?
만약 독점 기업이 생산량이 늘리면 시장 가격은 낮아지는데 가격이 하락할 때 한계 수입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기업이 자 균형점에서 결정하고 판매하게 되면 한계 수입보다 판매 가격이 더 높으므로 그쵸 기업은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죠.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봐. 하나 팔 때 얻는 수입보다 당연히 가격이 높아야 되겠지, 그치? 원래는 MR 이꼴 MC를 하는데 독점 기업이 되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뭐가 돼? 소비자가 손해보죠. 후생이 감소되게 됩니다. 사회 전체의 후생도 감소합니다. 이 후생이란 말은 welfare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지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렇다면 과점 시장은 어떻게 될까? 비슷하겠죠? 그렇다면 A, B는 모두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자 봐봐 시장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면 자 프라이스가 자 마지널 코스트보다 크다면 그죠? 모두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초과 이윤을 얻고자 판매 가격을 낮추게 되는데 결국 판매 가격이 그죠?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 그죠? 이 가격이 지금 높으니까 존나 생산을 한단 말이야. 그죠? 존나 팔자 하면서 막 생산을 해.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막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MR 이꼴 MC가 돼요. 그냥 요 정도만 알아놔. 이게 존나 어려운 거죠. 욕 나오는 건데. 자, 이렇게 과점 시장에서의 균형은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판매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고 공급자는 초과 이익을 이루는데 실패한다.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공동 가격성은 담합을 한다면 서로 돈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후생이 감소된다. 담합은 그래서 개새끼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적어놓으세요. 카르텔. C-A-R-T-E-L.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죠. 오펙 같은. 지들이 그냥 생산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카르텔. 그죠? 지금 요 독점 기업의 이 곡선을 이거 미시경제학에서 한 챕터를 가지고 다루는 건데 이렇게 싹 해서 너희 뭘 하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이게. 그럼 우리 해야죠. 그죠? 경제학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뭘 할 수 있을까? 있다. 자, 한 가지를 더 줄게. 자, 요거 한번 봐봐, 얘들아. 자,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제 요거를 이해해 봐야 돼. 자, 내가 설명을 하면, 여기 보면, 여기 균형점 있죠? 균형점. 균형 가격이 있어요. 수요 공급이 딱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설정되잖아. 그치? 요 균형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데, 여기 보면, 수요 곡선, 여기 보면, 자, 내가 요거 비슷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요걸 이해하는 게 사실 더 급선무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경제학 원론을 이제 여러분 경제학이 수능 지문에 어렵게 터지면은 진짜 박살 나거든요, 다. 그런 날이 오기만 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자, PQ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지. 여기서 균형이 설정된다는 거 뭐냐면
이게 서플라이고 가격이 내려갈수록 이제 커지는 게 디맨드죠. 이게 수요고 이게 공급이에요. 그죠? 서플라이 이게 디맨드입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 좀 소리가 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내려갈수록 내가 수요를 더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제 소비자들은 이 가격에서 요만큼 수요를 한 거야. 이해돼? 요 가격에서 요만큼 수요를 한 거야. 요 가격에서 요만큼 수요한 거야. 요 가격에서 요만큼 수요한 거야. 근데 여기 딱 결정이 됐잖아. 그러면 이 가격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 지금 수요자들은 얼만큼 이득이죠? 원래 이 가격에, 이 높은 가격에도 살려고 했는데, 그죠? 가격이 이렇게 싸졌죠. 오, 땡큐 소 머치 이렇게 되는 거. 요만큼이 소비자 후생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공급자는 예를 들어서 엄청 싸도 공급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가격이 점점 올라가서 요만큼까지 딱 공급한 거야. 그러면 요 가격이 정해졌잖아요. 요만큼이 뭐다? 공급자의 후생이에요. 이해돼? 자, 요걸 이해해보자. 이게 바로 공급자의 후생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수요자의 후생. 다른 말로 하면 소비자겠죠. 그죠? 여기는 생산자겠죠. 이해돼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안 돼도 모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근데 독점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봐. 이게 D 보면 MR이 이제 요렇게 되잖아. 근데 MC. 그죠? MR 이꼴 MC가 원래 여기서 MR 이꼴 MC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독점 시장은 MR 이꼴 MC점이 아니라 그쵸? 저 위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그럼 이게 쭉 올라가죠. 그러면 소비자 후생은 그만큼 쫙 감소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독점 기업이 얻는 추가 이익이 C 부분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사회적 후생은 어떻게 돼요? 원래는 엄청나게 큰 세모였는데 이게 세모가 작아졌지. 그쵸? 그래서 B는 이걸 사중 손실이라 그래. 이거는 죽은 dead weight loss라고 해서 이 B 부분이 사라졌죠. 이걸 내가 다시 이거 왜 여기 펜은 표시 뭐 안 되나? 자, 다시 한번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려볼게요. 지금 지금 이렇게 내가 쓱 지나가는 부분이 미시경제학에서 한 5시간 동안 하는 거거든? 자, 감안해 주세요. 여러분 좀 또 어려운 거 하는구나. 씨발 또 못 알아듣겠네 하면서 욕하지 말고. 짠. MC, 그 다음에 D고요. 그 다음에 MR, 그죠? 자,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원래는 어떻게 됐다? 그죠? 지금 원래는 MC랑 D 곡선에서 이렇게 딱 만났던 요 부분이가 전부 다 사회적 후생이었지. 여기. 그치? 그죠?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요 부분에서. 그쵸? 지금 원래는 그래가지고 이 MR 이꼴 MC점에서 생산이 돼야 돼. 최적 생산량이라면. 근데 여기선 지금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쵸? 요렇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요 소비자 후생이 원래 이렇게 컸는데 요만큼이 되고, 그죠? 소비자 후생이 요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독점 기업이 요만큼 더 가져가고, C만큼, 그죠? 요만큼, 요거. 지금 요 색깔을 안 칠해놔서 그래요. 요 색깔을 더럽게 칠해놨어. 요거 있지? 요게 날라간 거야. 요거. 알겠어? 무슨 말인지? 요게 날라갔지? 요거 지금 초록색으로 막 표시되고 있는 거. 요게 보다 죽은, 이게 사중 손실이라 그래. 이게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독점은 엄청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질서를 정부가 자꾸 뭔가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 정부는 이걸 하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됐어? 그냥 무슨 말인지 대충만 알아놔.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은 이런 그래프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성공이에요. 그리고 제발 경제학 원론이라는 책을 사다가
제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알겠죠? 자, 아무튼 다시 넘어갑니다. 왼쪽. 자, 그래서 담합을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를 해. 그쵸? 그래서 담합을 하면 안 돼요. 합의가 필수적이다. 담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메가스터디랑 마이맥이랑 대성, 스카이에듀 때문에 사실 이 가격이 내려간 건데, 스카이에듀랑 이투스랑 사장이 딱 만나가지고, 야, 내일부터 우리 프리패스 가격 다 3배로 올리자. 오케이 하면 이게 담합인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경쟁을 되게 저해하죠.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막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 간의 합의만 입증되면 담합이다. 그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법률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충분하다. 밑줄. 묵시라는 거는 묵시적이다 이런 걸 조용하다. 타시시라고 하는 건데, 묵시라는 게 암묵적이다 이런 뜻이야. 자, 아무튼 그래서 담합은 은밀하다. 증거를 찾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 누가 증거를 남기겠냐고. 증거 안 남기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쵸?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경쟁을 제한하는 걸 막는 거예요. 공동행위를 가지고는 추정한다. 즉 행위의 외양상 일치와 경쟁의 실질적 제한만으로도 입증이 충분한 것이고, 합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또한 합의의 존재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역으로 외형상의 경제 제한 행위의 존재 입증을 합의하는 추정하는 근거로 합의를 삼은 것이다. 담합 행위에 대해서 행정 제재를 가질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두 가지를 입증하게 되면 입증 책임이 전환돼요. 이제 사업자들이, 그쵸? 외형상의 일치가, 이 외형상 일치, 그쵸? 돈을 갑자기 통일한 게 합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죠. 어떻게 증명하지? 그쵸? 그 다음에 경쟁적 실질적 제한의 요건이 삭제되고, 그 대신 외형상 일치한 행위가 재반 사정에 비추어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을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해서 반드시 얘네들이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만. 그죠? 자, 그래서 업종 입증 책임 전환에 따른 입증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완화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그건 아니라 진전된 측면이 있죠. 왜? 그죠? 개연성만 있어도. 그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재판, 형사재판은 감옥에 간다는 거야. 피노. 그죠?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증이 형성돼야 돼. 그죠? 여기 보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증.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거지. 그죠? 심증 확실해야 되지만, 공정거래법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되는데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개연성만 있다고 밝혀도 이 새끼는 유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굉장히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사실 그러니까 독점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요 부분이 미시경제학에서 다루는 부분이 되겠죠. 아시겠죠? 듣고 있나요? 다 나갔나 지금? 지금 시청자가 줄었어. 슬프다. 들어왔다 기어 나갔나 봅니다. 그죠? 자, 아무튼 어쩔 수 없겠죠. 피곤하겠죠? 자, 아무튼 됐죠? 이게 그 그래프 부분이 사실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려웠어요. 자, 요거 특히 요 부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33에서 4, 5, 6 풀어봅시다. 이채린 듣고 있나요? 왠지 안 듣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지금 한번 풀어봐. 자료가 없는 사람들 있나? 자, 33번.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같이 풀어볼게.
33번은 정답이 뻔하죠. 그죠? 자, 몇 번입니까? 과점시장의 담합의 경제적 의미를 분석한 후, 그쵸? 공정거래법의 규제 조항을 설명했다. 맞지? 이거네. 그죠? 다음 3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4번의 정답은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오답률 19%.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답해보세요. 카르텔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석유 수출 기구 오펙이라는 데서 얘네가 담합을 해가지고 갑자기 감산을 해버려. 석유 만들지 않는다. 그죠? 그럼 공급이 당연히 줄겠지?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자, 얘네들이 공급을 줄이면 어떻게 되니? 너무 간단하죠. 자, 이런 이제 그래프의 수식에 익숙치 않아서 여러분이 내가 이걸 그리는 순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급을 줄이는 순간 어떻게 되니? 가격이 그만큼 상승하죠. 그죠? 담합의 효과입니다. 그럼 담합을 한다는 건 뭐야? 여러 기업이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죠? 정답 5번. 두 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과점 시장에서 담합이 이루어지면 두 개의 독점 기업이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 아니죠?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세상에는. 독점 기업의 균형점에서 판매 가격은 독점 기업이 그 지점에서 얻게 되는 한계 수입보다 당연히 높죠. 그죠? 판매 가격이 수입보다 높으니까 이거 독점 이윤이죠. 그죠? 자, 요 부분도 잘 생각해놔. MR 이꼴 MC가 완전 경쟁 시장.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 왜? 이게 자원이 낭비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자, 아무튼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35번. 두 명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과점 시장에서 공급자 사이 담합이 없을 경우에는, 그죠? 자, 담합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괜찮겠죠. 오답률 42%네. 졸라 많이 틀렸네. 자, 정답은요. 몇 번이냐? 1번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처럼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되죠. 공급자의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 독점처럼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봉이 긴 산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매 가격을 결정합니다. 가격을 프라이스 세팅이라고 그러거든. 내가 가격 결정할 수 있어. 왜? 나밖에 못 파니까. 존나 비싸지는 거죠. 만약에 세상에서 물을 독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재벌 되겠지. 그렇죠?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 자, 재밌는 얘기야.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원칙이 있어요. 뭐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조금만 공부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더라고. 워렌 버핏이 자, 이런 기업에 투자했다. 애플, 코카콜라,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 애플의 주주 거의 20% 이상 갖고 있고 코카콜라는 거의 절반 갖고 있고 또 어디 투자했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기업 중에 포스코라고 있거든. 이게 세계 철강 1위인데 그렇죠? 이런 데도 투자하고. 근데 아무튼 막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하는데 투자의 원칙이 딱 하나 있어. 뭘까요? 독점 기업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진짜 말 그대로 독점이죠. 애플도 선생님 아니잖아요. 아니야. 거의 독점에 가까워요. 애플을 쓰는 사람은 영원히 애플만 씁니다. 그죠? 그래서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너무나 당연하죠. 독점 기업이 반드시 이윤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럼 거꾸로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을 한다면 독점 기업을 해야 되는 거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도록. 그죠? 그러나 그런 독점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독점적으로 누가 뭔가를 만들면 후발주자가 따라와. 예를 들어 사실 테슬라가 지금 일종의 전기차 독점이거든요. 반드시 두고 보세요. 5년 정도만 지나면 후발주자들이 막 따라옵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이 누리던 이윤들을 얘네 나눠 먹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 그죠? 예를 들어 메가스터디도 예전에 인터넷 강의 독점이었거든. 다 따라오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 독점 시장이 영원히 오래 갈 수는 없더라. 자, 이런 거를 경제학 시간에 배우죠. 자, 담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요. 존나 쉽다 진짜. 해봐. 앞으로는 뭐지? 줌 같은 걸 해서 여러분도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너무 고요하다. 16명의 시청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슬픈데요. 빨리 대답해라 좀. 자, 정답. 빨리. 아, 니네 답이 없구나. 책이 없구나. 그지? 정답은 3번이죠.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이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아니죠. 담합을 통해서 이익 극대화하는 거야. 그치? 담합은 나쁜 거야. 오승민 5번 아니야. 뭔 개소리야 인마. 적절하지. 지금 보면 지금 담합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사업자 간의 합의는 필수적인 요건이죠. 합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자, 그죠? 그 다음 넘어갑시다. 37번. 자, 볼게요. 휘발유 시장에서 과점을 이루고 있는 정유회사 갑을병이 원유 가격을 이유로 상승 이유로 리터당 1,500원이 던 1,700원으로 인상했죠. 몇 개월 후 계속 하락해서 예전 가격 회복했지만 아주 기분 나쁘게 절대 안 내려요. 그쵸? 1,650원으로 동결했죠.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얘네가 어떻게 보면 증거는 없지만 담합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죠? 행정 제재를 가했지만 불복해서 행정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아니야,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상당성이 있는 거죠. 자, 42% 틀렸습니다. 가장 적절한 건요. 1번 같은 경우는 맞죠. 그렇죠? 지금 이게 틀렸죠. 지금 보면 1990년에는 입증을 해야 돼. 입증할 필요가 없는 입증을 했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개연성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입증을 할 필요는 없어. 지금은. 자, 2003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게 2007년 개정 이전이니까 2007년 개정 이전. 갑을병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정황을 입증하지 않아도 담합에 대한 행정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넘겨두겠습니다. 자, 왠지 이거는 뭘까요? 자, 이게 2003년도 개정 전인데 이게 보면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 행위의 외형상 일치에다가 아까 뭐라 그랬니? 경쟁의 실질적 제한. 요것만 있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쵸? 그래서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맞아요. 자, 2번이 맞고. 2005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갑을병은 입증 책임 전환을 통해 자신들이 가격에 대한 담합을 하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지금 이거는 그렇진 않지. 그치? 틀렸죠. 입증해야 되죠. 2007년 개정 전이니까. 2009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사소부 요구한 수준 심증을 가져도 합의에 대한 추정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게 아니지.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4번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형사성소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심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요 정도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죠? 개연성만 있어도 된다. 이건 완전 엉뚱한 소리 한 거네. 그 다음에 외형상 일치는 합의에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자, 이거는 또 뭐죠? 이거는 합의에 있는 것이 아니면 입증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2012년에 따르면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죠? 외형상 일치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입증을 원래 사업자한테 하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짜 지저분한 문제인데 이런 게 이제 타법고시 같은 데 나오는 거지. 정답은 2번 골 때림. 다 틀렸죠. 자, 이런 거는 너무 투머치야. 몰라도 돼. 자, 38번. 자, 3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아무튼 요건 요까지 일단 요 지문은 보고요. 갈게요. 자, 봅시다. 22쪽 볼게. 자, 22쪽. 자, 요 대목에서 한번 우리 출석 체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16명이네. 둘, 여섯, 여덟. 나머지 8명은 출첵도 안 하고 듣고 있습니까, 지금? 빨리 하세요. 뭐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듣고 있나? 민주도 이상현 뭐지? 이상한데? 누군가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아무튼 뭐 신경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칸트 미학에 대해서 우리 홍모랑 좀 얘기하던데 미학적으로 보면 칸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봅시다. 자, 저 홍모랑 칸트 미학 배운 적 있었죠? 미학에서는 이 칸트를 뗄 수가 없어. 자, 아무튼 봐봐.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피라미드 옆에 조각상이나 바티칸 성전의 벽화를 떼어내어 미술관으로 옮겨 전시해도, 그쵸? 피라미드 옆 조각상이나 바티칸 성당의 벽화를 떼서 미술관으로 옮겨도 미적 가치나 의미가 변화가 없을까? 변화가 있다고 얘기할 것 같지 않아? 그죠? 자, 근데 칸트는 뭐라고 하냐면, 봐봐. 미적 가치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정립한 근대 미학 이론에 따르면, 미학이라는 게 에스테릭이라는 건데,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거예요. 미학, 말 그대로.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어떤 게 아름답냐, 이런 거예요. 왜 아름답냐? 진짜 할 말이 없죠. 왜 아름답냐? 이걸 가지고 한참 가는 거거든. 그냥 미학은 철학이에요, 그냥. 자, 고유한 미적 가치가 의미를 지닌다. 그렇죠? 이런 장소나 시간 등 외부 요인 등 상관없이 미술 작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정치나 종교, 심지어 즐거움을 위한 실용적 관심조차 배제한, 자, 어떠한 외부적인 걸 배제해야 돼. 정치나 종교적 이유, 그죠? 즐거움을 위한 실용적인 관심도 배제한 무관심적 관심. 태도야, 이게 이제 뭐냐면 그냥 관조하라는 건데, 이거를 칸트가 주장했거든요. 이거를 적어 놓으세요. 지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disinterestedness. 무관심성이라는 거야. 무관심성. 관심이 없는 성질. 무관심성. 무관심성. 그죠? 민수케이는 중간에 나갔나? 이에 따르면 미술관은 작품의 보존 공간이면서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작품을 떼어놓는 중립적 공간으로, 그렇죠? 맥락에서 떼는 거야. 정치적 의미를 거기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감상자로 하여금 예술성에만 주목하게 하는 거죠. 루브르로 상징되는 근대 미술관 세계적 확장에는 이러한 이론적 정당화가 한몫을 했다. 미술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미술관에 있는 게 진정한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예술 작품을 보면 우리 학원에도 걸려있는 천지창조 같은 거는 원래 성당에 있는 거죠. 그 성당에 그 장엄한 데서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그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성당에서 뭐 이렇게 성가도 띠디디 하면서 막 가가가 하면서 나올 때 하늘에서 쫙 비추면 오 하나님 이러는 건데, 그냥 그것만 딱 떼가지고 붙여놓는다 해서 똑같은 걸 느낄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칸트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세기는 근데 여기 봐봐. 작품에서 맥락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맥락을 되게 중시했죠. 컨텍스트. 텍스트가 내용이고 맥락이 컨텍스트야. 이제 환경이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욕쟁이 할머니가, 욕쟁이 아줌마가 순댓국집에서 뭐 야 이 새끼야 이러면은 그건 우리가 욕이지 아니냐라는 걸 알죠. 그게 맥락이에요. 근데 맥락을 딱 제거하고 그 사람 말한 것만 딱 녹음해서 들려주면 미친놈이 되는 거야. 내가 그렇지. 그죠? 미술관 회의론이 등장했다. 맥락을 제거하면 안 된다. 그죠? 이 회의론은 작품은 바로 그 성당에서 그 모습으로 존재할 때 의미가 있다. 그렇죠. 태생적 공간에서 분리되어 미술관에 정신된 작품은 위적 가치를 포함한 예술의 근원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시장에 팔리는 상품이 된다. 물화된다. 그렇죠? 상품. 그렇죠? 물화. 물화라고 하거든, 이런 걸. 상품화 되는 거야. 그렇죠? 물화된다. 인간도 물화되는 거죠. 사물화가 되는 거야. 인간은 엄밀히 말하면 도구는 아니고 인간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어떤 예술 작품이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물화돼 버리는 거죠. 치환이 되는 거야. 왜냐면 떼서 팔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존 듀이는 회의론에 긍정하면서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듀이랑 칸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칸트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이성주의자입니다. 칸트는 철저한 이성주의자고 합리론자예요. 합리론자. 대륙의 합리론자. 듀이는 어떤 전통에 오냐면 경험주의자예요. 경험론이거든. 다시 말하면 듀이는 실용주의자예요. 실용주의자. 실용적인 것만 가치가 있다. 용처가 있는 것이 선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실용성이 있으면 그것이 선이야. 실용적이지 않다. 악이에요. 전형적인 미국식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존 듀이는 미국 근대의 어떤 사고방식을 놓았다라고 평가받는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입니다. practical. practice죠. 말 그대로 연습이죠. 연습, 실행. practice 실행이잖아. let's practice. 실행을 해야 그래야만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경험론으로 가는 거죠. 실행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뭐야? 칸트는 생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칸트가 이런 말 하는지 알겠죠? 무관심성. 아무런 관심 없는 것처럼 단순히 이성의 힘에만 맡겨서 예술 작품을 관조하면, 가만히 마음속으로 들여다보면 네 이성 속에서 이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모든 감각이 작동해서 그 아름다움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건 이성의 힘이죠. 꽝 하고 때려진다는 거야. 그러나 듀이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야, 아무리 쳐다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그 맥락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 경험 속에, 그 환경 속에. 거기서 그걸 유리시키면 우리 머릿속에서 그걸 인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베이스를 이해하면 이 미학적인 사조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원론을 이해할 수 있거든. 사실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칸트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라내도 되는 거고 주의는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 맥락 속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알겠습니까? 됐죠? 자, 필기 다 한 사람 손. 자, 여러분 좀 졸릴 때죠? 지금 아마 반쯤 자고 있을 텐데. 그죠? 빨리 끝낼게요. 이거만 할게. 오늘 확실히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정윤성은 쌩쌩하네요. 집에서 놀았기 때문이죠. 정윤성은 내일 나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시험 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다 필기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인공품인 예술상 생산품으로서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 아하, 바로 이해되죠. 바로 이게 바로 프래그마티즘. 안 봐도 되지. 안 봐도 철학을 알면 거창한 게 아니야. 이 사조를 알면 안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내가 내 자식을 가르치면 얼마나 더 열심히 잘 가르치겠니? 이거는 국어, 수능은 사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노력이 필요해.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수능이. 왜?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슬픈 건데. 인정하죠? 진짜 SAT 수학 내가 조만간에 SAT 문제집 얼마 전에 샀거든. 어제 내가 여러분 SAT 수학 한번 특강 한번 할게. 우리 SAT 한 4회 완성하면 수학 SAT 수능 그냥 다 만점 맞아요.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학생들. SAT를 만점 맞는 애들이 근데 미국에서는 되게 잘했다고 해.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 조지 W 부시가 SAT 1200점 맞았거든. 1800점 만점에. 아니 1050점인가 맞았다. 그러니까 반타작한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에요. 한번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은 진짜 어메이징 하다고 느낄 겁니다. 이런 거 나와요. 여러분 이거 다 할 수 있지 않아? 루트 2의 제곱 이런 거 나온다니까. 제일 어려운 게 소금물이고 뒤로 왼쪽 달리고 오른쪽 달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수준도 안 돼. SAT는 수학이. 그걸 진짜 수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술작품이 된다.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경험과 다르지 않다. 단절된 정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과 연속되어 위치하면서 시공간에 따라 변화하죠. 예술작품의 그 뒤에 따르면 태생적 공간에 있는지 특정 미술관에 있는지 전혀 다르다. 그죠? 자, 그래서 일상에 벌어진다고 일상과 똑같은 건 아니다. 훨씬 극적이고 충만한 경험이라는 점에서 강렬한 경험, 하나의 경험이라 칭했죠. 하나의 경험은 강렬한 거야. 그죠? 어떤 극치에 도달할 때, 어떤 일상의 경험들이 막 누적되다가 어떤 작품이 극치에 탁 도달할 때 느끼는 거죠. 그쵸? 바로 그 순간, 하나의 순간입니다. 하나의 경험, 하나의 사랑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 지금 아직도 출첵 안 한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뭐죠 도대체? 자, 사실은 21세기 가장 위대한 화가 한번 더 해봅시다, 여러분. 21세기 가장 위대한 화가 누구? 가장 유명한 화가 누구? 가장 유명한 게 거의 가장 위대할 확률이 높아. 자, 누구? 피카소죠. 자, 도나마르 초상입니다. 피카소가 피사체를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뭔지를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봐. 오픈 퀘션. 오늘의 미학 시간. 그쵸? 민서야, 피카소지? 좋습니다. 피카소가 그러면 민서야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까? 자,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각도, 이런 입체파라고 해요. 큐비즘이라고 하죠. 큐브처럼 입체. 큐브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정사형이에요. 정사각형. 그쵸? 이렇게 큐빅.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정사각형 그렸습니다. 여러분 잘 봐. 이때가 아인슈타인한테 영향을 이제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이 1차원이죠. 자, 점이 1차원이야. 점은 그 면적을 갖지 않아요. 점이야, 점 말고. 이거 면적을 갖고 있지 않고 선이 2차원이야. 그 다음에 면이 3차원이죠. 그죠?
근데 면이 어떻게 되니? 점, 선, 그죠? 면, 그죠? 면의 세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3차원밖에 못 봐요. 근데 4차원의 세계가 뭐니? 시공간의 세계죠. 시간. 시간도 하나의 물질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4차원적인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음, 4차원의 초입방체 같은, 이 그림이다. 되게 좋은 그림이 하나 있거든? 잠깐만. 여러분, 차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우리 수업할 때도 많이 다루고 했으니까. 사실 이제 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할 수밖에 없지. 사진이 씨. 좋다. 자,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의 유사성을 한번 봐보세요. 짠. 자, 보여요? 여러분, 여기 보면 0차원이 점이고, 이걸 1차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미국 애들은 이걸 5차원, 이렇게 하면 5차원으로 보거든. 아무튼 이거는 0차원으로 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4차원이라고 하는데 미국 애들은 이런 걸 5차원이라고 해요. 아무튼 근데 0차원, 1차원, 2차원, 점, 선, 면, 그쵸? 점이고, 그 다음에 선이고, 점, 선, 그지? 그 다음에 면, 그 다음에 이제 면이 이렇게 최적되면은 일반적으로, 그쵸? 일반적인 도형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차원으로 확장을 시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죠. 이제 시간상에서 얘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 t 원점에서 어느 t2점까지 존재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시공간까지 다 그리면. 그러니까 한 점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면으로 존재하지만 그게 아니라 4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 공간을 우리가 쓰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야. 이걸 4차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대충 이해는 되죠. 내가 무슨 말 하려는 건지. 이게 되게 무슨 이걸 식빵으로 비유한 게 있는데, 식빵을 딱 자르면 한 면이잖아. 근데 4차원은 하나의 식빵의 하나의 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빵을
우리는 식빵의 단면만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식빵의 단면밖에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공간은 식빵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4차원의 입방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게 아인슈타인의 이제 그 문제의식이었어. 우리는 단 한 공간에 존재하는 이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시간의 확장을 통해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다차원으로. 그죠? 이제 그게 굉장히 난해한 얘기잖아. 그 얘기를 듣고 피카소가 그걸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다차원의 구조로. 인간이라는 게 한 면에서만 본 게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시공간 차원에서 4차원으로 확장을 한 겁니다. 이거를 아까 기준으로 하면 5차원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린 일반적으로 이제 4차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게. 알겠지? 우린 일반적으로 시공간 구조를 4차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차원이라고 하더라고. 미국은 5차원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Fifth Dimension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차원적인 구조에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는 인간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신이 보는 인간은. 신이 인간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의 구조를 이해한 걸 가지고 인간을 깨버린 거죠. 인간의 본질을. 여러분 봐봐. 이런 이해를 갖고 피카소의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와닿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의미의 어떤 뭐랄까 이 의미가 그 피나클, 그 의미가 극점으로 가는 거죠. 그죠? 바로 이것이 듀이가 얘기한 그 이런 겁니다. 느꼈어요, 여러분? 뭔지? 하나의 경험, 그죠? 하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죠? 와, 극적이고 충만하다, 좆대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순간, 그죠? 자, 그래서 미술사의 구분에 따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맥락을 얘기해야 된다. 미술사가 아니라 맥락을, 그 사람의 맥락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 사조도 되게 다양하죠. 역사 사조도 그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 우리 예전에 했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미술관의 경험과 그 지역의 경험에 단절되는 경험의 파편화를 통해 지역 주민을 표한 감상자는 미술관에서의 경험과 그 지역 일상 경험에 단절되는 경험의 파편화를 겪어 결국 하나의 경험에 이르게 된다. 그렇죠? 이르기 힘들게 된다. 미안. 자, 왜냐면 이게 파편화가 됐으니까. 그렇죠? 경험이 단절됐으니까. 그래서 미술관은 상설 전시에서 벗어나 맥락에 따라 독창적 기획 정시를 해야 되고, 맥락에 따라 작품을 배치하는 것은 새로운 미적 가치와 의미를 작품 발견 특별한 순간 특별한 작품을 그 장소에서 마주하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예술적 활동에 해당됩니다. 그죠? 맥락이 되게 중요하다. 맥락에 따라 작품을 배치한다. 그쵸? 그 장소에 마주하는, 특별한 지역의 그 장소에서 작품을 마주하는. 그러니까 맥락에서 유리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조각품 중에, 그 뭐더라. 그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그런 조각품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내 장식이 돼 있어가지고, 그 맥락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43번의 정답은 윗글에 대한 이해로 5번이죠. 적절. 칸트는 즐거움에 관심을 둬라. 뭐 개소리야. 그게 아니지. 칸트는 그게 아니야. 관족. 그쵸? 칸트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칸트는 왜? 이성주의자예요. 자, 그 다음에 44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죠? 칸트랑 듀이가 모두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것 정답은 자, 이거 진짜 전형적인 진짜 수능식 지랄 같은 문제. 뭐죠? 정답은 3번. 예술 작품의 미적 가치는 감상자의 태도와 무관하게 파악되는 거 아니죠. 아까는 칸트는 뭐라 그랬어? 무관심한 태도라는 거지. 이건 태도랑 관련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그죠? 듀이는 어때? 듀이는
감상자의 태도에 따라 그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르다라고 한 거죠. 그때그때 다 달라요. 감상이 정해놓은 게 아니야. 칸트 같은 경우는 그럼 뭐라고 나오겠어요? 이 미술 작품은 우리가 어떻게 감상하냐에 상관없이 미술 작품 자체로 미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 골 때린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학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천지창조 작품이 있죠? 미켈란젤로. 그 작품에 미적 가치를 내재한다면, 그죠? 자, 감상자한테서 미적 가치가 있다. 감상자가 경험하는 거에서 미적 가치를 얻는다. 그러니까 주의적 입장이라면 그 미적 가치는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천지창조와 같은 작품이 우리 학원에 있는, 자, 이거 진품하고, 자, 학원에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감상자가 그 작품을 가지고 느끼고 감동받는 것에 그 작품의 본질이 있다라면 진품하고 위조품은 차이가 도대체 뭐야? 이런 거 맨날 논쟁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인데. 당연히 다르지. 진짜인데. 그래서 거기에 뭐 오라가 있다, 뭐 어떤 거 영적인 어떤 기운이 있다. 누가 진품을 막 만들면 영적 기운이 있나 봐요. 사진 찍어서 그대로 붙여놓으면은, 그죠? 영적 기운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 미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화하면 그 본래 의미가 상실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짜 작품도 우리가 똑같이 감동을 느낀다고 하면은 그 작품을 가짜라고 해서 폄훼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우리 학원에 붙여놓은 거 내가 또라이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내가 이런 미술 작품의 논쟁을 느끼면서 가짜로라도 꼭 붙여놔야지 이 생각을 했거든. 현대 미술로 갈수록 위조도 똑같은 미술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학적인 게 되게 재밌는 논쟁이 많아서 내가 심심하면 취미로 읽는 게 맨날 이런 미학책이거든요. 재밌습니다, 진짜. 자, 맨날 쓸데없는 소리를 졸라 그럴듯하게 하는 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넘어가고요. 하나의 경험, 박살나게 하는 경험이죠. 정답은 1번이죠. 근원적 측면에서 일상의 경험과 동일하지. 뭐 개소야 이건. 이게 문제니 이게. 오답률 41%잖아. 그죠? 주의야, 주의. 일상의 경험이라니까. 일상적 경험인데 특별하다고. 알겠죠? 보통 이게 일회적 경험에서 하나의 경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영어로, 이 단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일회적 경험이라는 건데 이게 영어 단어로 있어. 그래서 하나의 경험을 번역한 거야. 자, 일회성이라는 거야, 일회성. 자, 46, 오답률 51%. 보기, 뒤에 보기에 캐리어 하나 내가 또 튀어나왔죠. 가에 대한 캐리어에 따른 본래 시각 예술 작품은 재료의 변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계속해서 변형되는 속성을 갖는다. 태생적 공간에서 미술관에 옮겨지면 물리적 변형 물론 이론의 해석 기획 등에 의해 변형까지 일어난 작품이 있다고 하자. 그쵸? 시각 예술 작품은 변형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쵸? 막 변형이 됐어. 이런 변형의 작품이 미술관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상당히 변할지라도 과거의 자신과 연속된 것으로서 고유한 가치나 정체성을 유지한다. 바뀌더라도. 그죠? 그에 따르면 맥락이나 환경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 부차적이다. 다만 그런 새로운 맥락을 부여받아 새로운 이 연출로, 그죠? 해석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럼에도 감상자는 강렬하고 충만한 공통의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지금과 단절된 채 작품이 눈앞에 재현되면서 작품이 제각됐던 과거의 발을 딛는 시간 여행과 같은 예술 경험이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고유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의미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그죠? 졸래 어렵네. 자, 정답은 자, 마지막으로 정답 해봐.
16명이 보고 있는데 출석 체크는 다 했구나. 자, 막내 민수는 나간 거고 이채리도 나갔네. 정답은요? 힌트. 지금과 단절된 채로. 그쵸. 이채리는 듣고 있었네. 정답은 4번이죠. 캐리어는 뒤에 달리 가에서 같은 의미가 있더라도 강렬히 있을 경우 일상과 단절된 상황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그쵸? 지금과 단절된 채. 여기. 일상과 단절. 지금과 단절, 일상과 단절. 이렇게 이름 바꾼 것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뒤는 어떠한 맥락적인 측면에서 이걸 경험해야 되니까 그 맥락이 아니면 똑같은 걸 경험할 수 없다고 보지만 캐리어는 그것이 똑같지 않다고 해도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강렬한 경험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세한 이 47번은 디테일한 47번의 정답은 3번. 이 디테일한 거를 모르더라도 적어도 이 미학 작품을 볼 때 앞으로는 이제 칸트가 나오면은 후달리지 말아라. 그죠?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임마누엘 칸트. 그래서 칸트는 기본적으로 이성을 활용해서 어떤 경험이랑 관련 없이 빡!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면 다른 철학자들은 다 경험 속의 맥락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거지. 근데 지금 얘는 캐리어는 다시 나타나서 이 맥락에서 유리된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캐리어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캐리어는 이름을 바꾼 거죠. 누구죠? 칸트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죠? 오케이? 칸트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장난을 치는 거야. 이름을 살짝 바꿔가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개념을 살짝 장난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인지 능력이 아주 좋고 빠른 애들은 이걸 정확히 구별을 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학습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 국어를 잘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학습 능력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이 수능 국어라는 거는. 그래서 나도 예전에 굉장히 내가 불만이었던 게 수능 국어 너무 투머치 어렵다는 거였거든. 근데 그렇지가 않아. 여러분 나중에 대학에 가보면 정말 어려운 내용을 순간적으로 습득을 해서 막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그 비판적인 태도를 갖지 말고 그냥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졸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엄청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1년이든 2년이든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열심히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칸트랑 듀이를 정확히 정리를 하면서 그죠? 칸트의 관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늦게 해봤는데요. 다음부터는 늦게 하는 건 좀 지양하자. 자, 힘들죠? 자, 힘드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은 빠이. 내일 봅시다. 내일 아침에 10시에 특히 고3들 늦지 마세요. 이채리 뚝배기 부십니다. 진짜. 내가 10시에 딱 몽둥이 들고 문 앞에 서 있을 거야. 그리고 니네 그 뭐지? 세류 파워업? 그거 사오세요. 알겠습니까? 진짜 몽둥이 들고 서 있을 겁니다. 오케이. 수고했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